그 코치 팀은 뭐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가요. 운동 계획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녕하세요, 코치님. 예,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제가 또 예. 무물보에 등장했습니다. 그쵸. 감독님이 저 버리고 어디 가셔가지고. 감독님이 너무 오늘 바쁘셔가지고. 원래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또 옆에서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선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또 오랜만에 또 혼자 하게 되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 어깨에 삼각근이 쉽게 털려버립니다. 어깨 안쪽이 아픈 게 아니라 삼각근이 털린다고 하시네요. 이제 양치할 때도 간혹 힘들 정도인데 어깨 근육 운동을 더해서 강화를 해야 할까요? 휴식하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다시 아파집니다. 글라이딩도 팔을 올려도 보고 내려도 봐도 다 힘들고 리커버리 때도 하이로 하나, 로우로 하나 어깨를 어찌됐든 들어올려서 힘이 듭니다. 어깨가 쉬는 것 같은 구간이 푸시 동작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30바퀴 이상 할 수는 있는데 5바퀴만 돌아도 털려서 참고 합니다. 왼쪽은 또 멀쩡합니다. 자세나 힘주는 게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삼각근이 쉽게 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질문은 솔직히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죠. 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한쪽의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그 근육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 근육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주변의 근육이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거는 못 배우고 운동만 해서 그렇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서도 주변의 근육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통 수영에서 이 삼각근이 많이 지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글라이딩 할 때나 평영 앞으로 뻗을 때나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근육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오른쪽만 하시고 왼쪽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견갑거근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뭉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은요. 견갑골 바로 밑에 있는 하부 승모근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왜냐면 당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하부 승모근 있죠. 그쪽이 약하다면은 그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견갑골을 밑에서 잡아주지도 못하고 상부 승모근을 많이 이용하면서 얘가 올라가가지고 수영을 하면 할수록 목이 뭉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하부 승모근이 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게 더 진행됐을 때 삼각근까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케이스에 들어간다면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특히 견갑거근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딱 글만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수영은요, 전신 운동이죠. 골반이 안 좋아도 목이 아프고요. 목이 안 좋아도 발목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트레이닝 센터나 재활센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한 번쯤 내 몸이 어떤지를 체크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보완 운동을 해야 되는가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쿼드러펫 T 로테이션에서 흉추 회전 능력이 자유형 호흡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보니까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냐는 거잖아요. 네. 그 쿼드라펫 아마 T 스핀 로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호흡은 흉추 안쪽에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횡격막이 굳어 있으면 흉추 가동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흉추 가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횡격막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운동들은 분명 영향을 미쳐. 이것만 하면은 호흡이 해결된다가 아니라 이 동작도 호흡에 도움은 돼요. 네, 이렇게 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평영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킥판 없이 스트로크 안 하고 평영킥을 차면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킥판 잡고 얼굴 들고 킥 찰 때는 잘 안 나갑니다. 그냥 평영할 때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 않은데 킥판 발차기만 하면 남들보다 느려져요. 그런데 혹시 그냥 평영 발차기 할 때랑 킥판 발차기 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걸까요? 느낌이 다를 때는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은데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킥판 발차기가 빠르게 잘 안 된다면 지금 평영 킥이 문제이겠죠? 일단 후반부에 있는 질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고요. 전반부에 있는 질문이 있죠. 킥판 없이 할 때는 잘 되는데 킥판을 잡으면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평영 발차기하고 저병 발차기는요, 하체만 보면 안 돼요. 상체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킥판을 잡게 되면은 광배근이나 흉추의 유연성이 혹은 가동성이 없는 분들은 제한될 거 아니에요. 킥판은 잡고 있으면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몸통을 사용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면은 키판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 그렇게 연습을 해요. 일부러 발차기 연습할 때 키판에 손을 얹어가지고 바디 프레스를 제한시킨 다음에 더 바디 프레스에 힘을 주면서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키판도 이용해요. 지금 키판 없이 하실 때는 몸통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킥을 차신 거고요. 키판을 잡고 찬 거는 몸통을 활용을 못하니까 하체로만 킥을 차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수영은 전신 운동이면서 각 몸통이 하체에 영향을 미치고 몸통이 팔에 영향을 미쳐요. 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평형하고 접영은요, 내 몸통과 같이 세트예요. 발차기가.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수영하실 때 일부러라도 키판 잡고 더 가슴을 누르면서 한번 차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될 거고, 키판 잡을 때가 더 킥이 안 차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래전, 그러니까 15년도 더 전에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땐 배영할 때 새끼손가락부터 올라와야 한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리커버리하고 엄지부터 올라오다가 수면과 평형을 이룰 때 팔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부터 물에 들어가나요? 엄지부터 올라오고 난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올라올 때 리커버리에서 허벅지에서 이제 올라올 때 새끼부터 올라오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어깨를 이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관절이 내외전되면서 꺾여 있어요. 이 꺾인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부드럽게 올라오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에요. 엄지부터 올라오면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부터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등부터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갈 때 있죠? 들어갈 때는 어깨 유연성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또 회전을 하면 또 어깨가 또 꼬이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엄지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손등부터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새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캐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지부터 들어가면은 몸에 힘을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여기서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엄지부터 올라와서 새끼로 들어가는 건데,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언제 이게 바뀌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내 눈 앞에서 바뀌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바뀌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최대한 엄지는 가슴 앞에까지 오면서 들어가는 어느 지점에 자연스럽게 바뀌면 돼요. 무조건 여기서 바꿔서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눈 앞에서 바꿔도 쉽게 들어가요. 하지만 유연성이 나쁘신 분들은 이 바꾸는 타이밍을 좀 늦게 바꿔줘야 어깨가 조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 바꿔주는 타이밍은 가슴 앞에 90도, 거기부터 엔트리까지 자기 유연성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건 특별하게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새끼부터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흐물흐물대는 유소년 애들 있죠. 아기들. 아기들도 엄지부터 올라오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흐물흐물되는 애들한테는 살짝 오히려 어깨를 좀 꺾어가지고 고정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엄지부터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엄지부터 올라와서 가슴 앞에 지나가고 엔트리까지 어느 지점에서만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그렇죠. 해가면서 편안하게 찾아야 바꿀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새끼예요. 나올 때는 엄지예요. 또 한 가지는 가슴 앞에서 지나가는 요 순간에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롤링이 적다, 많다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의 가동성 폭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롤링의 폭은 엔트리 될 때 손이 물에 들어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가동 범위가 적은 분들은 좀 더 많이 롤링 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동 범위가 넓은 분은 작게 롤링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영을 설명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롤링의 폭이 적어도요, 배영할 때는 손이 충분히 물에 잠길 때까지는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대신 제가 얘기한 배영은 얘를 너무 막 90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과 내 겨드랑이가 충분히 일자 상태에서 유지해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정도, 그 정도는 롤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분의 말씀은 가동성이 나쁘신 분들은 롤링을 더 해서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 귀 옆에서 이 팔이 물에 잠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롤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만 틀어주면 돼요. 약 30도만 틀어줘도 물에 잠겨요. 가동성은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는 게 잘 안 된다 해서 롤링을 더 한다? 글쎄요, 요거는 조금 상황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가동성이 안 좋아.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이게 안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롤링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팔을 약간 Y자로 벌려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롤링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팔을 좀 더 넓히는 게 더 효과적인 거지, 가동성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얘를 더 돌린다? 그 가동성 안 좋으신 분이 이 흉추 가동성은 좋으실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부위가 보상 효과를 갖겠죠.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팔의 폭을 더 넓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영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는 영법이기에 몸통 회전을 하든 안 하든 별 의미가 없다면 그냥 현재 하던 방식의 몸통 회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배영의 발차기라든가 스트로크 같은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게. 배영은 롤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롤링보다는 손이 얼마큼 물에 잠겨서 일자로 잘 밀어낼 수 있냐,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손이 옆에서 이루어지는 게 배영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게 충분히 잠겨서 내가 일자로 밀 수 있으면 되는 정도지, 이 롤링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롤링 중요해요. 하지만 크기의 문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배영 설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발차기 중요하고 스트로크 중요해요. 장축 수영이니까 롤링 중요해요. 하지만 자영만큼 롤링을 너무 크게 가져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롤링 때문에 배영이 방해가 된다. 어느 정도 롤링을 해야 되냐? 손이 충분히 잠길 정도. 근데 겨드랑이하고 얘가 충분히 잠길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거지 이 롤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롤링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배영에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롤링을 안 했더니 잘한다가 아니라 아마 기존에 했던 거보다 롤링을 좀 작게 했더니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롤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논문을 하루에 1개씩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주로 어떤 논문을 검색해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논문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뭘 먼저 봤냐면요, 모든 운동의 근간, 트레이닝의 근간은 운동 생리학이에요. 물론 지금 수영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운동 생리학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 학문이 깊은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책을 외워버리자. 생리학 책을 70번을 넘게 봤거든요, 한 권을. 다양하게 볼 자신도 없고 일단은 요것만 한번 끝내보자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 코치로서 혹은 수영을 잘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를 요약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고, 작업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뭐 논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받고 국제 경기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좀 교류를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참 무식한 건데 그냥 찾아가서 배웠어요. 외국에. 아, 직접 가셔가지고요? 예, 직접 가서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사이트에서 수영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고요.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영에 관련된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영의 원리나 트레이닝 방법이나 그런 걸 먼저 알고 싶다면은 근본적으로 체육학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죠. 운동 역학, 생리학, 심리학, 그거를 일단은 공부를 해야지, 근본을 알고 싶다면. 그러니까 지도자도 하고 일도 하고 있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궁금하지? 그거를 정리하는 게 1단계예요. 막연하게 공부하는 방법, 저는 해보니까 그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 수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어떤 정보를 찾기 전에 먼저 내가 뭘 궁금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하루에 궁금한 거 질문 한 가지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쉽게 이 수영 코치가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클래스가 수영에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인사이트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코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국가대표까지 모든 연령대를 코칭하는 코치님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수영 훈련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한 4편은 나올 정도로 많죠.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저는 평생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어떤 수영 훈련을 시켰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거는 최소 단위가 8주에서 16주예요. 한 가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시합은 뭐, 저번 시합은 뭐, 본인들이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듯이 코치들한테 얘기해버리면은 그 코치는요, 어느 선에서 딱 멈춰요. 운동이라는 게 1년, 2년, 3년, 4년 단위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친구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막 어떤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걸 해달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운동을 시키는데 이 계획이 무너지죠. 팀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요구, 저 요구, 저 요구, 저 요구, 저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은 그 코치 팀은 뭐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가요. 운동 계획이요, 그렇게 한 달, 2달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유형 테크닉도요, 10년이 걸려요. 완성이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3년, 5년이 걸리는데, 이번 달은 자유형, 다음 달은 배영, 뭐 올해는 뭐 할 거예요? 갑자기 지구력 하다가 이번 뭐 스피드가 약하니까 뭐 이거는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쇼맨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요구를 하는 순간 내 아이가 배우고 있는 코치한테 장사꾼이 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지금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만 해주세요. 그런 행동만 해주세요. 애들 미래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코치들이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를 제가 얘기하자면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좀 맡겨야 되는데,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맡겨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좋은 의도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팀이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결국에 그 영향은 본인 아이한테 가요. 결국엔 다 손해예요. 물어볼 수는 있죠. 선생님, 저희 아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저희가 뭘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자꾸 자영해 주세요, 지구력 해주세요, 스피드 해주세요. 그거는 운동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향상되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등하시하시고, 지도자들은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허락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약간 부딪힌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좀 맡겨주시고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네. 새로 수영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자유형을 잘하는지 평형을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를 시켜봤으면 좋겠는 부모님의 그런 이제 의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코치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주 어린 친구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치는 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체력을 먼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목에 기술을 입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양한 종목으로 기술을 입히면서 조금씩 가는 있어요. 이건 방법의 차이예요. 지금 모든 코치들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렸을 때는 4가지 종목을 다 해요. 다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그쵸. 더 4가지 종목을 다 하면서 가야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종목만 가면은 나머지를 못 배우잖아요. 어떤 코치가 4가지 종목을 골고루 가르치지 못할까요? 시합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이 오는 코치들 있죠. 시합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아이 갑자기 안 줄었어요, 뭐 그런 팀들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 방법은 다 한 가지예요. 얘가 잘할 것 같은 종목 하나 정해서 그것만 봐요. 성적이 안 나오면 코치가 욕먹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님이 터치를 하는 바람에 생기는 일인 맞아요. 거네요. 예. 다양한 시합을 뛰면서 기초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번 시합 결과 안 나오면 갑자기 우리 아이 왜 그래요? 막 그런 민원들을 넣으시면 코치는 딱 마음 먹죠. 왜? 자기 양심이 찔려가지고 지키다가, 코치들도 생업이잖아요. 생업이 흔들릴 정도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아니다. 제가 만약에 2달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선수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종목만, 한 가지만 그렇죠. 죽어라고. 최대의 효율이 나올 수 있게. 그냥 운동량으로 강하게. 근데 미래를 생각하고 밝힌다?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딜레마예요, 지도자들은.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한 테크닉 있잖아요. 저를 신뢰하시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네. 그 부모가 본인 팀 코치한테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게 교과서적인 테크닉은 있다. 과학적인 테크닉도 있고 좋은 테크닉이 있는데 그 모양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배영할 때 저는 어깨 절대 누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선수가 이 어린아이가 이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차라리 손목을 돌려가지고 누르는 것도 롤링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 코치가 이 선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제 유튜브하고 설명이 틀리다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하시고 그 코치는 나한테 항의하고. 실제로 있으셨나 보네요. 많죠. 많아요. 관심 좋지만 간섭은 지양해 지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형 호흡할 때 입술이 틀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물이 들어갈까봐 입술만 내놓고 호흡을 해요. 선생님은 머리가 안 눌러져서 그런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드킥 차면서 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다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틀어지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영할 때 호흡할 때 물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나와서 호흡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력이 빠르면 이 정도만 나와도 물살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걸 할로우라고 해요. 할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돼요. 그러면서 살짝 입을 틀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틀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살이 이렇게 지나가려면 앞으로 나가는 속력이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올려서 호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낮춰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영에서는요. 그럼 머리는 어떻게 낮출까? 거의 대부분이 최대한 낮게 깔아서 호흡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낮게 깔아서 호흡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좀 요령이 있어요. 살짝 머리가 오히려 틀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돼요.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고개가 살짝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지듯이. 그래서 오히려 턱이 이마보다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머리가 낮아지면서 일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정리를 하자면 입이 틀어지는 게 아니고요. 낮게 하다 보니까 틀어지게 하는 선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틀어져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고칠 수 있는 방법, 사이드 발차기 좋은 방법이에요. 사이드킥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 어깨 롤링 있죠. 롤링을 하면서 이 박자에 맞게 호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좀 어렵겠죠? 그쵸? 어려워 보여요. 호흡할 때는요 턱 양쪽 어깨가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몸통 롤링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목이 뭉치시면 잘 안 돼요. 여기 사이드 있죠. 여기 우리 딱 들면 여기 목 있죠. 뭉치신 분들은 이게 가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고개를 양쪽으로 돌려보시면서 옆을 봤을 때 몇 도까지 보여야 된다 기준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은 그 연습부터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유형 스트로크 개수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자유수용 때 연습 방법 추천해주세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스트로크 개수를 줄인다는 거는 뭐 DPS 연습이나 미니맥스 연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개수가 주는 게 아니고 발차기도 중요한 요인이고 팔과 팔 타이밍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죠. 그런 다음에 최대한 적은 개수로 가보려고 하는 시도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인데 내가 적은 개수로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에 많은 거리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밍, 발차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내가 손으로 물을 얼마나 똑바로 밀고 있냐예요. 이거 은근히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정확하게 평평하게 뒤를 바라봐야 되는데 손이 밑에서 보면 살짝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회전은 조금 불편해요. 외회전은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수영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평평함을 유지 못하고요. 외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편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죠. 손바닥을 정확하게 유지 못하고 살짝 빠지는 게 슬립이 가거든요. 이 슬립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외회전이 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러라도 내회전을 살짝 걸면서 물을 잡아야 평평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많아요. 뭐 개수 줄이는 거는. 근데 먼저 가장 근본적인 거를 체크해 보자면은 슬립 현상 없이 내가 물을 평평하게 잘 밀 수 있는지, 밀고 있는지. 평평하게 미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새끼에 힘을 주면은 외회전이 일어나요.
이 두툼한 데에 중심을 잡으면은 평평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 손바닥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쪽 세 개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는 보조가 돼서 무릎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스트로크를 잘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수든 선수가 아니든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도요 잘 못 느껴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몸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잡았을 때 이 아. 잡은 게 똑바로 잡혀가지고 내 몸이 또 나가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내 몸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어도요 뭔가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미는 거. 그거를 항상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 생각이지만은 자유형은 어쨌거나 팔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깨가 안 아픈 게 정상이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추측을 해볼게요. 어깨가 아파요. 리커버리 모양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새끼부터 꼬여가지고 어깨가 꼬인 상태에서 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보네요. 만약에 꼬여서 온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엄지부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훨씬 편해지는데 글로 봐서는 잘 모르죠. 훈련 방법 추천 너무 많죠. 키판 잡고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당겨보세요. 가장 흔한 연습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50m를 가든 25m를 가잖아요. 개수를 정해놓고 수영하세요. 1000m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 1000m를 25에 몇 개씩 유지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스트로크 개수를 정하고 연습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수영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